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환율 전쟁, 화폐 전쟁, 각국의 통화의 가치의 문제, 여기서 파생되는 경제 문제는 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6년도 워싱턴 DC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미 상원 하원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서프라임 괜찮은가 하는 게 청문회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발생, 과연 그거를 우리 경제가 놓쳤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대응을 못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95% 몰랐죠. 95% 몰랐고, 이제 사실 터지기는 이제 2008년 9월, 10월 그경에 터지지만, 사실 그 미국의 1대, 2대 서브 프라임 모기지 금융기관들은 이미 2007년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따라서 2007년,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기관들이 무너졌을 때 제가 딱 들어가서 대차 대조표를 들여다보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들이 물려있는,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 위험에 노출된 그 금융 그 금액이 1조 달러가 넘더라고요. 네. 그럼 그 당시에 미국의 본원 통화가, 즉 현금이 8천억도 안 되는 상황인데 서브 프라임이 1조 이상이면 이건 잠재적인 어떤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저는 그때서부터 이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2007년 말 8년서부터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정부나 뭐 많은 우리 민간 금융기관들 조차도 뭐 전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그 사이즈가 1, 2%밖에 안 되니까 이게 사실 경시를 많이 했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금융가에서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해서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95%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고, 그 위기를 감지한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일부분의 기관에 불과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뒤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은 양적 완화, 제로금리, 그야말로 케인지안이 말하는 유동성의 공급. 근데 마침 이런 그 유동성의 공급이 유동성의 함정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두 가지인데, 예. 유동성이 과연 이제 굉장히 많이 공급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답이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금융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즉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공급하는 통화를 우리가 본원 통화라고 하는데, 이 본원 통화만 놓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8천억 달러에서 거의 한 3조가 넘어가니까 4배, 유럽도 한 1.5배. 그러니까 네. 본원 통화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린 것이 맞아요. 따라서 네. 과잉 유동성 공급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우리 금융에 보면 이제 예금 통화라는 게 있어요.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데, 네. 그건 현금이 아니라 이제 주로 예금인데, 네. 그 예금을 들여다보면 현금, 즉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푼 돈이 4배 증가하는 동안에 오히려 그 예금 통화는 굉장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중앙은행이 현금을 많이 풀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네. 유동성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럼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있는가?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이제 어떤 뜻이냐 하면 중앙은행에 돈을 막 풀어도 네. 이것이 경제를 살리지 전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왜 그러면 안 살아나냐? 돈을 막 풀면 이자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렇죠. 돈을 푸는 순간 다 어디로 들어가냐? 사람 주머니로 그냥 들어가서 이게 잠자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냐라고 보면 매우 가깝다. 왜? 지금 돈을 그렇게 풀어도 지금 돈이 이게 돌질 않고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유동성 함정에 매우 가까운 상황에 와 있다. 좀 미리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정부가 잘만 하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그 분야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정이 있는 부분을 조금 풀어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비관적인 게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은 많거든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 돈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은행들이 얼마든지 돈을 빌려줄 태세가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석이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아니라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많은데 지금 경제가 왜 미국도 돈 그렇게 풀고 유럽도 안 살아나는가 하면 기업들이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불투명한데 과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익성의 어떤 불확실성도 있지만 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는 갈까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또 있고, 그러니까 수익의 불확실성하고 그 다음에 경제 체제 자체가 이게 온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위기가 상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일단 있어 보자, 두고 보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12월 달에도 올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과거 미국이 한 40년 동안에 통화 정책과 금리 정책을 보면 한 번 올리면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2번 올렸어요. 평균 12번으로 올렸고 한 번 올릴 때마다 4분의 1%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0.25%씩 12차례에 걸쳐서 올린다 그러면 최소한 3%포인트까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 이번 9월에 시작한 금리 인상의 뭐 9월일지 10월일지 모르지만 올리면 최소한 앞으로 3년은 계속해서 고물고물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갈 것이다. 그래 놓고 보면은 기준금리는 지금 뭐 0.25%에서 최소한 3%대까지는 미국 기준금리가 가고 그 기준금리에다가 또 시중금리가 또 가산이 되니까 미국의 대출금리는 한 4 내지 5%포인트로 앞으로 3, 4년 내에 간다. 뭐 그게 거의 뭐 지금 미국 금융가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어떤 정설 아닌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한 3, 4년간 4%에서 5% 간다면 한국 경제도 결국은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미국 금리가 뭐 0.25%뭐 9월, 10월에 올렸을 때 그것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진 않겠지만 2차, 3차, 4차 금리가 올라가서 그쪽이 1%가 돼버리면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우리나라 국채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러면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 투자기관들이 그 돈을 빼서 미국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러면 외국 투자가들만 돈을 옮겨가는 게 아니라 미국 금리가 높다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국내 금융기관들조차도 이거 여기 두는 것보다는 저기 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조차 외국으로 자금을 빼나간다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유혹하기 위해서도 국내 금리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딱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동안 한 4, 5년 동안의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종식이 오고 이제 전 세계적인 기본적인 화두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갈 때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럼 문제는 미국이 얼마만큼 빨리 올릴 것인가, 얼마만큼 많이 올릴 것인가. 따라서 한국의 금리는 얼마만큼 많이 빨리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가계부채라든지 또는 국가부채를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그렇게 탐탁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 경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하고 지준율을 동시에 낮춰버렸습니다. 상하이 주가가 제 기억에 7월 초, 6월 말 7월 초에 한 4,200, 5,000까지 거의 갔다가 4,000대로 떨어지면서 중국 정부도 조금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
중국이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지준율을 낮춘다는 것은 미국이 향후에 금리를 올릴 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중국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국 경제가 지금 계속 김이 빠지는 거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지금 한 6년 정도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9% 나가던 게 꼬물꼬물 떨어져서 금년 말만 하더라도 금년 초만 하더라도 금년 한 7%는 최소한 나와줄 거다고 봤는데 1분기 성적이 뭐 7%가 안 나오니까 중국 경제 당국은 굉장히 당황해서 금리라든지 또는 뭐 지준율이라든지 뭐 있는 정책 없는 정책 다 동원해 가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칼을 뺄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의 금리가 4%대니까 미국 금리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소위 여유가 있어서 조금은 더 내릴 어떤 그런 그 여유는 있다고 보지만 금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내리고 통화를 그렇게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안 사는데 중국이 뭐 금리 내리고 뭐 지준율을 그렇게 낮췄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믿기도 어려운 것이죠. 결국은 글로벌 경제도 안 좋아지는데 중국 경제도 안 좋은데 그걸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살린다고 하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하드 랜딩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할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따라서 중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뭐 더 낮출지는 모르겠으나 이 중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 기제가 뭐냐. 그동안의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그동안의 수입에 의존했던 그런 부분을 국산 대체로 바꾸자. 이쪽으로 지금 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중국에서도 과감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미국과 중국, 우리가 흔히 이제 G2라고 하는 용어들을 글로벌 위기 이후부터 많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 국가의 경제력은 그 국가가 쓰고 있는 노트, 화폐에 의해서도 이렇게 심볼라이즈,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가고 있는 지향하는 정책은 금리를 올리지만 중국은 금리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수공빈 교수는 화폐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국가 간의 경제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 경제는 실물 부분이 있고 이제 금융 부분이 있죠. 여태껏 우리 한국은 또 뭐 중국은 실물 경제에 많이 그 중점을 두었죠. 즉 다시 말하면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 실물 경제로 실물 경제 한 단위 높은 단계가 이제 금융 경제인데 미국이나 과거의 영국이 돈을 버는 그 소스가 이제 초기에는 제품을 수출하는 단계지만은 그렇게 해서 모여진 어떤 자금을 가지고 금융도 상당히 중요한 소득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실물 단계에서 금융 단계로 갔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제 영국이 그렇게 갔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실물 단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융 단계로 올라오면서 영국의 지위를 뺏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중국이 이제 실물 단계로 왔는데, 가만히 영국하고 미국이 간 것을 보니까, 이것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결국은 완전하지 못하다. 따라서 중국도 어느 정도의 금융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이게 물건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과거에 IMF가 갔던 그런 체제라든지 또는 그 전에 영국이 누렸던 체제, 즉 금융의 역할이 실물 경제와 함께 굉장히 어떤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위안화의 중요성 내지는 위안화의 경제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앞으로 중국에 필수적이다 하는 생각을 이미 이분들은 한 20년 전에 했었던 것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시나리오로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AIIB라든지 또는 그 전에 아시안 플러스 3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을 보면 실물로부터 시작해서 금융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미국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한 50년 동안의 세계 글로벌 화두는 미국이라고 하는 주된 세력하고 거기에 대항했던 유럽, EU하고 새로 부상하는 중국하고 이 세 개가 결국은 서로 각축적을 벌이면서 달러냐, 유로냐, 위안이냐 이 세 가지 통화로 아마 계속되는 그런 어떤 뭐 좋게 이야기하면 화폐 전쟁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금융 경제 영역 싸움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맞습니다.
교수님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공할까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관건이 있는데 첫째로는 그 AIIB 의사결정 과정에서 마찰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그 중국의 어떤 그 한 축하고 그다음에 유럽 축하고 또 인도 이런 나라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의사결정에 상당히 그 마찰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는 게 하나 우려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 AIIB가 결국은 그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경제 행위인데 네. 그러면 그 AIIB가 담당할 역할을 사실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주로 해주는 것일 텐데 그 민간 금융기관들의 어떤 그런 그 경제 영역을 뺏어오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다 더 전향적이고 보다 더 경쟁적으로 민간 금융기관들이 인프라 인베스트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게 또 AIIB로서는 과연 성공적으로 업무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위치게 되겠죠. 결국은 그러면 중국이나 또는 그런 어떤 AIIB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성공을 하려면은 철두철미하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 이념에 휩싸여 버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서 이 성공에 굉장히 장애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AIIB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 정치적인 요소, 세계 경제, 그다음에 국제 금융 환경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뭐 지금 아직도 뭐 출범도 안 한 걸 가지고 뭐 대단히 뭐 크게 말하자면 소위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저는 그런 어떤 자세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는 하나의 관전이라 그럴까요? 관전의 한 포커스는 초점은 미국과 중국이 결국 G2로서 협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헤지모니를 잡기 위해서 부딪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서 어떻게 이 G2가 부딪힐 것인지 그거를 지금 유심히 보다 보니까 IMF, 세계은행, AIIB 이것도 하나의 그런 부딪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의 어떤 그런 그랜드 플래닝 안에 AIIB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하나의 그 골격을 이루는 것인데 그럼 AIIB가 성공적으로 확장을 하고 앞으로 증자를 하고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미국이 주도하는 월드뱅크라든지 또는 뭐 IMF라든지 이 기존 세력들이 위축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계속해서 AIIB에 소위 말하는 딴지를 걸 것이고 또 중국은 또 세차게 또 그 딴지를 극복해 나가야 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G2에서 특히 중국의 경제금융상의 위상이 계속해서 확장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나라는 굉장히 많은 마찰과 어떤 긴장 관계를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그 틈바구니에 있는 일본 구로다 중앙은행 총재가 뭐 거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자산시장에서 하지만 엔저의 더 이상 진행은 막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본은 확실하게 미국하고 붙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다른 것이 우리는 미국하고 관계도 있고 중국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정말 애매한 그런 어떤 입장에 놓여 있지만 일본으로서는 거의 뭐 90% 이상 저는 미국하고 붙어서 미국하고 공존공영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게 드러난 것이 아베 정부가 들어와서의 어떤 그런 금융상의 공조나 군사상의 공조나 외교상의 공조로 확연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 한 30-40년 동안의 어떤 그런 아시아나 또는 국제 금융 관계를 보면 미국은 일본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우호 세력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첫째로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어떤 그런 그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해서 중국이 시도하는 어떤 중국의 어떤 팽창, 중국의 어떤 확산 이것을 강력하게 응징하는 그런 어떤 그런 조치라고 봤을 때 미일 간의 관계는 앞으로 금융, 실물, 기술 협력, 외교 모든 면에서 더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보면 한국은 이제
미국으로 붙자니 뭐 일본 다음이고 중국으로 붙자니 또 뭐 미국 일본의 견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한국의 어떤 그런 위상이 전혀 없이 첫째 위축이 됐고 둘째로서는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판국에 와 있다. 사실 일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저 기조를 가져갈 수 있었던 데는 미국 재무부와 미국 정부의 묵인하에 환율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환율을 순수한 쿼트 언쿼트 순수한 경제 행위로 보고 있는데 환율은 쿼트 언쿼트로 이게 정치 행위거든요. 정책 행위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면 그게 뭐든 간에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게 뭐든 간에 미국 국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것은 개입을 한다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특히 2008년 9년 이후에 아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의 1달러 80엔에서부터 지금 123, 4엔까지 올라온 것은 미국의 어떤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고 그럼 그 미국의 국익이 뭐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실물이나 금융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필연코 일본의 존재가 강성해져야 되고 일본이 실물이나 금융에서 강성해지려고 하면 일본의 앵화 약세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미일 양국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주고받기의 어떤 산물로서 앵화가 지금 120 몇 엔대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 환율은 거의 정책적인 변수다. 구로다 총재의 그렇다면 구로다 총재의 엔저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당분간은 그런 생각이죠. 당분간에는 구로다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서 암묵적으로 125엔 선 더 넘어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그동안 지금 2년 동안에 80엔에서 120엔이면 벌써 50% 앵화 약세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수출이나 실물에서 크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2단계, 3단계로 추가적인 앵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구로다 총재의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앵화 약세는 없다라고 한 것은 일단 1단계로서는 125엔이 마지노선인데 상황을 봐서 일본 경제 안 살아나거나 또 추가적인 충격이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124, 5엔 이 선이 뭐 앞으로 2, 3년 계속 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미국이 금리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려가면 네. 일본 앵화는 추가적으로 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의 해결 해법으로 조지 스티글리츠 교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SDR이나 금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 기축통화를 하나 창립이 맞습니까? 새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을 빼고 보면 네. 미국을 빼놓고 즉 미국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배제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SDR이 됐든 뭐 금본위 제도의 변형이 됐든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선호하게 되겠죠. 사실은 유로가 개발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적어도 그 유로를 구성하는 나라들끼리는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게 기본적인 그 디자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환율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과 같은 소위 포스트 브레튼 우드 체제를 취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말하자면 난쟁이들이 미국과 이 골리앗과 대결하는 관점에서 앵화가 됐든 원화가 됐든 위안화가 됐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변동성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의 형태의 뭐 SDR이든 또는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협조적인 환율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이미 이제 많은 안이 나왔고요. 아프리카나 이런 남미의 어떤 그런 개도국에서는 워낙 혼자서 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미 많은 그런 협조 환율 체제를 이미 구축하고 있죠. 문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세계 경제 대국들이 그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이거는
IMF의 최대 의사 결정권을 가진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당히 실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 그동안의 앵화하고의 또는 위안화하고의 달러하고의 환율 변동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체제의 어떤 협조적인 환율 체제, 유로와 비슷한 형태의 환율 체계를 아시아에서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뭐 제가 20년 전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 경제가 AIB에서 가져야 할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취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IMF의 멤버로서 1960년대 이후에 한 30년을 지나놓고 보면 정말 우리가 위상이 형편없었어요. 초기에는 그 지분율이 IMF의 지분율이 진짜 인도네시아는커녕 나이지리아보다도 우리가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 한 30위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도 넘어오면서 우리 IMF의 위상이 좀 중요하다고 해서 지분율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지금은 거의 한 12, 3위권에 지금 IMF에 와 있는데 지금 AIIB는 5위권이니까 상당히 이제 IMF와는 달리 우리의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은 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IB에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인도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하니까.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AIIB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한국 경제에 대박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AIIB를 구성하는 그게 중국이 됐든 뭐 인도가 됐든 또는 독일이 됐든 이런 여러 나라들하고 항시 소통 채널을 가져가면서 국가 이익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위 돈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재빨리 우리가 그것을 포착을 해서 그 회원국들하고 어떤 그런 전략을 잘 짜가지고 AIIB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부분은 거기에 우리 한국 대표로 가는 경영에 참여하는 분들의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얼마만큼 국가 이익에 투출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저희들이 그 그린스펀 풋이라고 이야기를 흔히들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금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생기를 돌게 할 수 있는. 앞에서도 말씀을 좀 나눴지만 중국 상해 증시가 최근 들어서 한 22%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 위기가 나왔고 한 큰 축에서는 AIB를 통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 중국 기업도 참여하면서 실물 경제를 단단하게 하는 자기들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뜻도 있지만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IMF와 또 월드뱅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우풋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클라이. 그런데 이런 약발이 아시안 국가들 또 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십니까? 그게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조풋이 세계 그 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제 이게 중국 경제 내부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데 미국이 2008년 이후에 유럽이 또 최근에 또 일본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 내지는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실물 경제가 안 살아나잖아요. 네. 미국 경제도 뭐 2%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뭐 일본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이것도 좀 더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최근에 금리를 낮추고 지준율을 낮추고 하는 것은 소위 급작스럽게 경제가 식는 것을 막는 하나의 응급 조치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중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구조개혁 정책은 아니다라고 봐서 이 조풋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즉 중국의 어떤 금융 정책으로 인해서 아시아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기대하기가 어렵다. 근원적인 구조적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 또는 기축통화화가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한 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 또는 지역의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책임, 경제적 책임, 정치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중국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네. 첫째는 뭐냐면 그 환율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위안화는 절대로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아라고 하는 그런 안정성이 일단은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상당히 성공했다. 네. 즉 엔화가 저렇게 약세가 되는데도 중국은 그렇게 같이 약세화하지 않으면서 6.3, 6.4를 꾸준히. 그래서 환율의 안정성 차원에서는 저는 중국이 상당히 성공을 했다. 두 번째는 그럼 중국의 경제가 탄탄하냐? 탄탄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고속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봤는데 이게 막 흔들리면서 부동산에서 막 그 충격이 오면서 중국 경제가 저렇게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정치적인 것인데 지금 시진핑 체제가 매우 안정적이긴 하고 뭐 부패라든지 또는 뭐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신뢰를 받고 있기는 하나 시진핑 체제도 이게 독재 체제가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시진핑만큼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첫째, 중국의 실물 경제가 과연 미국이나 유럽만큼 탄탄하냐? 아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가 그러면 시진핑 같은 사람이 대대로 나올 것이냐? 아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비록 환율의 안정성 면에서는 위안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물 부분과 정치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아직도 의심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어떤 세계 통화와 기축 통화와 또는 금융의 어떤 그런 장악은 상당히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밀착한 밀착하죠. 형태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뭐 군비 경쟁도 군비 경쟁, 생각과 열도에 대한 중국과 미국 간의 일본 간의 다툼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향후 중국과 일본 간이 대리전, 미국의 대리전 형태로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심각한 마찰, 경쟁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고 그런 낌새가 벌써 보이죠. 일본이 아주 자극적으로 네. 나오면서 뭐 그게 생각구가 됐든 뭐 네. 다른 부분이 됐든 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중일 전쟁은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으로서도 이제 이만큼 좀 이렇게 좀 운신의 폭을 넓히려고 하니까 팍 견제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미국인 줄 알았는데 예. 미국하고 일본이 양쪽에서 협봉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럼 중국이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카드죠. 러시아하고 붙는 거죠. 예. 따라서 러시아하고 그리고 소위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3세력 예. 즉 아프리카라든지 또 남미라든지 이쪽의 어떤 세력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유대를 하면서 하나로 보면은 남북의 어떤 그 큰 축을 구축을 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동서축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앞으로 한 20년을 놓고 보면 세계 금융 경제는 동서로 이어지는 미국, 유럽, 일본 이 횡축하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남미 이쪽으로 이어지는 종축하고가 상당히 크게 각축전을 벌일 것이고 이제 그 사이에서 한국은 어디에 우리가 몸을 둬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어디에 몸을 둬야 되겠습니까? 두 쪽을 다 활용을 해야 되겠죠. 두 쪽을 다 활용해야 되고 어느 한쪽에 우리가 몸을 이렇게 치우치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외교나 금융이나 경제 정책은 진짜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한 정부가 딱 들어섰을 때 우리는 중국하고 친하다 해서 미국이 또 삐친다든지 또 우리는 뭐 아니다 미국하고 친하다 해서 또 중국이 삐치. 그러니까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가 현 정부가 들어와서 굉장히 처음에는 중국하고도 친하고 해서 좋다겠는데 미국이 좀 투덜대고 그리고 또 아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친하다 가니까 또 중국이 시진핑이 와서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 무신분립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그동안의 그 외교 정책이나 또는 실리 정책에 있어서 우리 카드를 너무 그냥 속을 다 들여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의 정책도 보면 우리 카드를 너무 다 보여다 줘버리니까 우리 운신의 폭이 매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저는 외교는 진짜 좀
아무가 봐도 이거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어떤 그런 포커 페이스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패를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나라 외교가 정말 잘못되고 있다, 잘못돼 왔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일본은 엔저를 가도 미국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화 환율을 조금 조작하려고 하자마자 미 재무부 쪽에서 바로 연락이 왔거든요. 그렇죠. 외교 실패입니까? 뭐 실패라고 하면 실패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외교부가 됐든 기획재정부가 됐든 뭐 심지어 한국은행이 됐든 기본적으로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도 환율을 시장에 의해서 방임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환율은 마치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세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까지 온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97년도에도 비슷한 상태로 결국은 IMF가 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돈 것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절하 정책을 유도하지 않으면 실물 경제에서 굉장한 충격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말씀 주신 실물 경제에서의 충격, 이거를 한 예로 들면 최근에 유럽차의 수입, 네. 한EU FTA의 영향도 있지만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우리 국내제 자동차 시장을 유럽 차들이 점령하기 시작을 했고 거의 지금 8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차들이. 미국 차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소형차 중심으로 공략을 한다 그러면 한국 자동차 시장도 시장을 더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실물 경제 이런 형태로 자꾸 외국인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준다. 수출은 줄어든다. 한국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자꾸 뭐 이렇게 흑자가 자꾸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저 내수 중심으로 가자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내수 경제가 우선이 되면 버틸 수가 없는 경제예요. 대한민국은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아니면 대만 같이 수출입 교역의 규모가 GDP의 100%가 넘어가야만 굴러가는 경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망각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흑자가 좀 나는데 그것도 수출이 증가해서 흑자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자꾸 내수 중심으로 가서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럼 소비가 왜 안 되냐? 뭐 소득이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제1방점은 수출이 건실하게 증가해 줘야 된다. 그럼 수출이 건실하게 수출 증가해 주려면은 첫째적으로 장애 요인이 뭐냐? 환율이고요. 둘째로는 뭐냐? 우리 수출 역군들의 경쟁력이 많이 상실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수출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공장을 가보면 설비가 막 15년, 20년 돼갖고 완전 진짜 구닥다리 그런 설비를 가지고서 겨우 지금 버텨 나가고 있는 이런 상국이 돼서는 생산성이나 또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들의 생산 설비를 초현대화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설비와 생산성의 어떤 혁신이 네. 저는 따라줘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환율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설비와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 설비의 초현대화.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세계 모든 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 때 배울 때는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폐악 중에 폐악이라고 배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나니까 관치금융으로 돌아서지 않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관치금융 이건 반드시 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그 관치가 즉 정부의 어떤 컨트롤이나 영향력이 추구하는 바가 프라이빗 이익이냐, 예. 사적인 이익이냐. 예. 그러면 그건 아주 배제돼야 될 그런 어떤 관치지만 예. 그것이 공익이냐, 예. 국가의 장기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과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냐, 그거는 150% 우리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래서
관치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관치가 지향하는 바가 프라이빗 인트레스트냐, 사적 이익이냐, 공적 이익이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관치는 말은 공익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사익을 마참 뒷받침해주는 관치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국가경제정책은 그야말로 공익을 위한 공익에 의한 공익의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정책은 시급한 것이죠. 관치금융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 경제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뭐 ODA도 많이 이제 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입장.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원화 가치도 지금의 가치보다는 더 올려야 된다는 사고.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를 좀 높이려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저개발 국가들에게 좀 더 우리의 원화의 어떤 결제력, 통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좀 올리는 것도 하나의 관치 금융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양면이 있죠. 환율의 가치를 통해서 효과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글로벌화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 요인은 원화 가치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동원할 수 있는 금융 자원 자체가 형편없이 우리가 작은 나라라는 거죠.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게 외환보유고가 지금 4천억 달러가 안 되는데, 네. 뭐 그게 세계 5위, 6위, 7위라고 지금 자랑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중장기로 묶여 있는 것을 빼고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은 수백억 달러에 불과하다. 우리가 무엇을 직시해야 되냐 하면, 우리 덩어리는 굉장히 커졌지만 네. 실제 포켓 안에 있는 돈은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게 좀 예를 들면 저 중동이라든지 그 키르기즈스탄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막강한 한국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일본을 능가하는 금융력, 중국을 능가하는 맞먹을 수 있는 금융력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되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AIIB라고 하는 그 터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떡고물이라도 떼어먹자는 이야기인데, 한국이 진짜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일본 금융력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대만 금융력의 한 두세 배는 될 수 있는 그런 금융력이 돼야 되는데, 대만이 우리보다 지금 경제 사이즈가 절반도 안 되는 나라인데 금융력은 우리보다 3배 크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동안에 금융을 너무 등한시해왔고, 또 금융의 어떤 그런 저력을 쌓을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또는 인적 어떤 자본이라든지 또는 우리 국민들의 마인드 속에 금융에 대한 그 인식이 별로 없고, 또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그 대기업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팔다리를 전부 다 산업자본에다 해가지고 묶어뒀기 때문에 네.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제약 요인이 많았었죠. 방금 말씀해 주신 금융력이라는 것은 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첫째는 자금이 풍부해야 되죠. 예. 자금이 풍부하다는 것은 내가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외환보유고 4천억은 태가 없이 우리가 적은 것이라는 예. 것이고, 둘째로는 한국의 금융기관을 사람들이 믿어서 네. 야, 돈 좀 빌려줘. 우리 채권 발행할게. 그러면 아주 구름과 같이 돈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자금들이 몰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의 금융기관이든 한국의 어떤 증권회사든 간에 우리가 좀 차관을 우리가 들여오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구름같이 몰려드냐 이거죠.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금융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드 커런시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최소한 1조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돈이 필요할 때 돈 좀 빌릴까 해서 우리가 기체를 하면 전 세계 자금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믿고 이렇게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뭐 4위권, 5위권이 아니라 4류, 5류에 아직도 불과하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출하는 건 차후의 문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외국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거를 먹고 가져갈 수 있는 것만큼은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투기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를 말하자면은 약탈해가는 예.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도를 통해서 예. 못 들어와. 들어오면 못 나가. 예. 뭐 나가 그러면 이익의 몇십 %를 세금으로 내. 뭐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진짜 1960년대 방법이고요. 네.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뭐 각 곳에서 이제 집중 포화를 받을 것이다.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금융력을 가지고 있어서 걔네들이 장난을 칠 때 그것을 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줘야 된다. 즉 얘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또는 환율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카운터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나 또는 금융기관에 어떤 억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소위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실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탄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왜 그 아까운 돈을 그렇게 들고 앉아 있어서 헛일을 하냐 이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그런 차원에서 투기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융 저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금융 저력이라는 것은 금액이나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데 지금 3천억, 4천억 달러를 가지고 6, 7천억을 더 모아야 되는데 1년에 5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몇 년을 모아야 거의 20년 모아야만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국이 금융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금융시장에서 확실한 스탠스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으려면 한 30년 가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80년대 중반에 그렇게 잘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석을 하고 지금껏 왔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어떤 금융 강국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30년 동안은 실무도 중요하지만 금융 산업을 이렇게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저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좀 많이 유도가 돼야 된다. 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경험을 했고요. 이게 엄청난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반면교사에.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공이 쌓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그 정도 내공을 쌓고 경험을 한 끝에 금융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장점이 있고 한국 경제의 근간을 단단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충분 조건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을 집중 육성하지 않은 배경이 있습니까? 97년 이후에 한 20년 동안 특히 금융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시중은행의 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 자본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유 구조로 보면 매우 선진화가 돼 있죠. 예. 근데 그것은 지분상의 선진하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행태를 보면 아직도 관치, 아직도 낙하산, 아직도 구태가 아주 의연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첫째로 IMF 이후에 금융산업이 과연 탈바꿈을 변신을 했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못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상황이고 둘째로는 금융인의 어떤 그런 그 논리지, 금융인의 지식이나 금융인의 노하우는 굉장히 이게 선진적인 거거든요. 네. 따라서 금융이 선진화되려고 하면은 첫째 금융맨들의 어떤 지적 그 수준이 매우 선진화돼야 되고 둘째로는 정부가 관여를 하면 안 되죠. 정부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밥상을 차려주는 이런 처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의 독립성하고 금융의 전문성 이게 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3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계속 쳇바퀴 도는 식으로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도 아마 금융선진화 이야기 또 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정부도 기업도 가게도 모두가 누적 부채, 공무원 연금까지 포함을 하면 5천조가 넘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누구도 여유가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 위기가 나면은 그런 상황에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게 가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초이노믹스와 가계 부채 그리고 금융산업 어떻게 대응책과 원인과 결과와 대응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과계 부채를 두 가지로 보는 시각인데 이것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망할 거냐? 네. 그건 아니에요. 가계 부채가 1,000조, 1,500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 자산을 보면 그보다 2배, 3배 많기 때문에 네. 가계 부채 때문에 금융기관이 망하지는 않는다. 그런 문제가 없냐?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 가계 중에서 도저히 갚지 못할 능력에 빠져버린 가구가 지금 얼추 한 160만 가구, 한 2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도저히 돈을 못 갚겠다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금융기관들 빌려준 사람들도 문제가 돼. 이거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거의 160만 가구에 가구당 3명, 4명만 잡아도 500만 가구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분의 1이 전부 부도가 나갔고 길거리에 나앉는 상태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과계부채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의 저금리 정책은 절대로 권장하지 못하는 정책이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지 말아야 되냐? 금리 낮추는 것은 좋다. 그러나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들조차 저금리를 틈타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것은 금융기관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저금리 정책으로 가되 돈을 갚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철두철미 막아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그럼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악성 말하자면 자금시장으로 가서 그게 또 잠재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금리는 낮추되 자금 상환 능력이 없는 분에 대한 대출은 억제를 하면서 그럼 그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것은 복지 차원에서 저는 해결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하고 같은 것 같지만 금리는 금리대로 낮추되 그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사람들의 가계부채는 이게 가계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상환 불능의 문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봐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2018년까지도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하나의 재앙이 될 수 있고 가계부채가 재앙이 될 수 있고 이런 이치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응하고 있는데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가계, 기업,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첫째,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그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집이다. 네. 그럼 사야죠. 금리가 낮으니까 더더욱 사야 되죠. 그런데 금리가 낮아졌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집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사면 앞으로 돈 벌 기회가 되겠구나 해서 사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집을 사는데 필요한 빚이야. 그거야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돈이 좀 될 것 같으니까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사서 집값을 불필요하게 올려서 한쪽으로는 집값도 올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부채를 이런 것은 억제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하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움직임을 자기가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쪽으로 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만 이게 사회에 득이 안 되고 독이 되는 그러한 요소를 정부가 나서서 키워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매우 금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뭐 최저임금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올려줘야 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을 낳는다고 하면 이것은 또 그러지 않은 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천심에 합하는 정책인가, 천심에 합하지 않은 정책인가,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천심에 합하지 않은 정책을 하게 되면 투기가 만발할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원성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돈을 날리는 분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하늘의 원성이,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천재지변으로 나타나는 것. 따라서 우리 정책 당국에서는 자꾸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뭐 3.5로 올리는 그것에만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이 정책이 우리 국민의 복리와 국민의 살림살이에 친정으로 필요한 정책이면 해야 되는 거죠. 네. 재정이 좀 나빠지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것이 집값을 부추겨서 투기를 그래서 부동산에 광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야 되는데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책을 보면은 그동안의 정책이 수도 없는 대책이 나왔으나 이것이 과연 지향하는 바가 정말 국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나가는 건지 새로운 희망의 시대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막 투기를 조장하는 것인지 진짜 종잡을 수가 없다는 면에서 그리고 그런 정책이 지난 2년 동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시적인 성과가 있었냐? 없잖아요. 그럼 정책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럼 정책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반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뭔가 하반기가 되면 뭔가 새로운 시각의 어떤 그런
소위 우리가 잘 쓰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어떤 정책적인 선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투석 문로, 돌을 던져가지고 깜깜할 때는 어디 이게 낭떠러지인지 물인지를 모르니까 돌을 한번 톡 던져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정책에서는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가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정말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게 소통이라는 단어로 이어지거든요. 국민과. 그럼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교수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어떤 방식의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 당국이 민간보다도 절대로 뛰어나지 않거든요. 저는 정부가 민간보다 못하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정부가 이게 민간이 절대로 정부보다 못하단 말이죠. 그럼 때에 따라서는 정부 당국은 민간 부분에서의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부가 혼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항상 정부는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틀리면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다 하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껏 우리 정책 당국을 보면 슈퍼파워다. 자기가 아주 전지전능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마디로 오만하게 정책을 하면서 민간의 어떤 비판이나 또는 교수들의 비판을 아주 탁상공론이라 이렇게 폄하하는 식으로 정책을 독점해 왔다. 저는 이 부분 지양돼야 된다고 봐서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부흥을 이루고 국민 행복을 이루는 이 길은 정부 당국뿐만이 아니라 민간 또는 학자 이 셋이 손을 잡고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가야 하는 길인데 지금껏 해온 것을 보면은 철두철미 차단하고 오로지 그 경제 부서에 있는 몇몇 사람들 그것도 자꾸 바뀌니까 어제 정책이 오늘 정책과 다른 이런 식의 정책이 되면 국민의 신뢰를 못 얻게 되고 그리고 결과는 참담하게 그 결과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큰 거죠. 어떨 때는 활성화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계획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혁신이라 그랬다 이렇게 말이 많이 바뀌니까 신뢰가 없다는 말씀인데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바른정치 또는 바른경제라고 할까요? 어떤 겁니까? 항상 백성을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하면 백성의 보탬이 되는가 이것이 피해가 되는가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항상 이것이 잘못 가지는 않는가 그리고 어떤 의문점이 생기면 백성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소 직접 물어봤다니까요. 네. 그래서 세종대왕 때 보면은 수시로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수렴했고 엉터리라도 좋다 허위라도 좋다 네. 내가 잘못하는 바를 지적해봐라. 이것이 저는 세종대왕이 기본적으로 뛰어난 그런 어떤 역량이라고 봐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R&D에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그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그렇죠.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마 세종대왕은 혁신의 아이콘이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항상 주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거죠. 그게 평민일 수도 있고 그게 죄수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학자일 수도 있고 수시로 이분들은 오픈 마인드로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들어서 보충해서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 생각으로 50년을 사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의 어떤 그런 그분의 어떤 기본적인 행정의 마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고 보는 거죠. 교수님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가 화폐 전쟁 그리고 금융 산업 결국은 전쟁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은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이 전쟁을 잘 이끌어내려면 리더의 국민과 소통하는 이 방식이 잘 참모들을 통해서 반영이 돼야 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을 때는 정부는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 감독하면서 하나씩 잘못된 점을 수정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답은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비단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가 다 그걸 말해주지만 이 한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일의 범위는 한정돼 있죠. 근데 5천만의 아이디어를 뭉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 IT가 됐든 그게 정치 혁신이 됐든 경제 혁신이 됐든 저는 다수가 공감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어떤 혁신이 아니고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을 리더십으로 보여줘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갇혀 있고 오로지 혼자만이 옳다 이렇게 해버리면 5천만 국민들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다 박수치고 공감하는 그런 어떤 혁신, 그런 공감하는 어떤 정책 이런 부분을 저는 정부가 좀 기담아 실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른 정치, 바른 경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